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 계시는 이영훈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두 차례 대담에서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반면에 조정 능력은 낮은 수준의 그룹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고도의 물질주의적 특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가치관 조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이렇게 특정 종교, 전통 종교나 국가, 공동체 같은 억압적 권위주의로부터는 상당히 해방된 수준이지만 그 반면에 이렇게 개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개인, 그거의 성숙도에서는 오히려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자유로운 개인의 발전을 좀 얽매고 있는, 옥죄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민족이 아닐까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대담의 제목을 민족주의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민족에 대해서 민족이 무엇인지, 민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주의란 말이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이게 조선시대 때에도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예,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조선시대에는 민족이라는 말이나 민족주의에 상당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한국사 개설서나 교양서나 또는 각급 학교에서 보급되어 있는 그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은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우리가 삼국을 통일했다 또는 삼한을 통일했다는 삼한일통의 의식이 그러한 역사의식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우리 한국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을 찾자면은 삼한일통이라는 그 의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널리 우리 국민적 교양으로 이제 지금 알려져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어떤 해석에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7세기 말 삼국이 통일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한다면은 그 19세기 말까지 그 역사가 1200년이나 되는데 1200년이나 어떠한 역사의식이 변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은 역사란 건 변하는 거니까요. 좀 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삼한일통 의식이 생겨나서 통일신라를 통합하는 어떤 정치 이념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 뒤에 생겨난 고려 왕조가 우리는 삼한을 개성했다는 그런 삼한일통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19세기까지 약 한 그 5세기간의 조선 왕조가 그러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그 국호 조선은 기자조선, 기원전 1200년경에 중국의 은나라가 망할 때 은나라의 그 왕족인 기자가 은나라의 백성 일부를 이끌고 동쪽으로 건너와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기자조선이고 우리 한국인의 문명의 시원은 거기 있다. 그 기자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섰다. 기자조선에서 조선 왕조를 잇는 이것을 역사의 정통으로 생각하는 역사관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세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조금 더 쇠퇴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삼국시대나 고려나 조선 왕조까지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귀족과 서민, 조선식으로 표현하면 양반과 쌍놈이라는 신분 차별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사만일통이라는 역사의식이 있었다면은 귀족들의 또 서울에 모여 사는 귀족이나 재경관인이나 중앙군 이 지배 계급들이 공유한 역사의식이지 않았을까. 서민들까지 그와 같은 역사의식이 보급됐던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7세기부터 우리 한민족이 성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가 엄격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민족 의식을 갖기는 어려웠겠다라는 것이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500년 넘게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였었잖아요. 그랬던 왕조인 만큼 조선시대에도 어떤 고유한 공동체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그 시대 나름의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곤란하죠. 제가 조금 전에 기자조선, 중국의 문명을 정통으로 계승한 나라다 하는 그 정치적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족이나 양반 관료들은 그와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역사관 자체가 하나의 지배계급의 공동체 의식임과 동시에 그리고 하청 상민 신분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통의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종족 의식은 있었다. 우리는 조선인이다. 만주에 있는 여진족과는 상이한 조선족이다. 조선인이다. 또 바다 건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일본 왜? 네. 당신은 왜라 했어. 외족. 네. 외족과는 상이한 우리 조선족이다. 중국에는 중화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화종이라 그랬는데요. 그 화종과 상이한 우리의 그 조선 인종이다 하는 이와 같은 종족의 관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의 관념이 있는 이상 종족 그러니까 혈연에 의한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는 이상 그러면 혈연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군 할아버지죠. 조선 왕조는 단군 할아버지 제사를 했습니다. 그럼 단군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우리 종족의 조상이냐? 저는 그 단군 신화가 채집이 되어 가지고 이제 문자화하는 게 13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13세기 삼국 유사나 또는 조금 뒤에 나온 제왕운기에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인간이 하나의 종족 공통의 의식을 갖게 된 거 언제부터냐 하면은 저는 대체로 그때부터가 아닐까. 그 당시에는 다 잘 알다시피 고려 왕조가 원제국의 세계 제국 원에 복속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국제 정치 환경에서 고려인의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제 그런 때에 자기 정체성의 그 확인을 위해서 종족 개념이 발견된 것이 아닐까. 뭐 이 부분은 상당히 가설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예컨대 고려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려 충렬왕 때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원나라에 오래 머물던 세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왕한테 인사를 하는데 몽고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렬왕이 꾸짖습니다. 너는 고려인인데 왜 몽고 옷을 입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장면을 제가 지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족과는 상이한 너 고려인이다. 왜 몽고 옷을 입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종족적 관념은 존재했고 그것은 조선시대까지 쭉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혈연의 아주 초보적인 혈연 감각에 기초한 종족 관념은 있었다. 제가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족과 민족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될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족도 민족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종족과 마찬가지로 혈연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을 기본 요소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민족이 그 종족적 혈연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라는 그 방금 말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의 경우에 다 그렇느냐 하면은 또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진짜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 세계는 그야말로 민족의 만화경이라 만화경 아시죠? 예, 압니다. 그 만화경이라 할 정도로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무슨 정서를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그런데 예컨대 종족과 무관한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 중화민족이 그렇죠. 그 중화민족은 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역시 20세기 들어와서 개발된 그 중국인들에게도 민족이라는 단어는 그때부터 이제 20세기부터 쓰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날 그 최초의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제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민족은 종족과 다른 겁니다. 그 오늘날 중국은 56개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종족, 가장 이제 막 80% 이상 차지하는 게 이제 한족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만주족, 그죠? 저 청나라를 세운, 그다음에 몽고족, 오늘날 내몽고가 중국이죠. 그다음에 신강성에 있는 그 회족, 그다음에는 저 티베트 장족, 뭐 우리 조선족도 있고 소수지만은 이런 56개 종족이 모여서 하나의 큰 중화민족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족, 중화인민공화국 하면서 중화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종족 개념보다는 상위에 보다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 후진이란 말까 아주 미개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그마한 종족 자체가 하나의 민족을 구성해 있고 상호간에 아주 국민으로 통합되지 못한 가운데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또는 저 종교적인 갈등으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종교적 그 분파도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 민족과 종족이 뭐 그대로 일대일로 이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족과 종족의 관계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적 특질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세계를 그 민족의 만화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만화경 보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만화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양을 가지는 그 민족, 그 민족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그 한국 민족의 특질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의 큰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논쟁을 이제 자꾸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연구서들이 나오고 해서 대체로 그 방면에 관한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가 성립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족하면은 대체로 그저 뭐 왕족이니 사만의 귀벌족이니 또는 뭐 사족이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급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민이란 거는 백성이지. 백성은 이제 풀과 같은 것이죠. 밟으면 밟힌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은 풀이 서쪽으로 눕듯이, 그래서 백성을 그 무권리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민에다가 족자를 붙이는 거는 좀 형용모순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민족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애국 개몽 운동기에 여러 신문에서 자 이렇게 민족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민족이란 말이 아주 드물게나마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족 또는 인류와 같은 뜻으로 민족이란 말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 한민족 하는 그런 민족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1907년경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 연구자들이 대체로 역사학에 이미 상식으로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서유럽 근대 국가의 네이션, 그걸 국민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국민으로 번역함과 동시에 국민으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어떤 그 요소가 네이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네이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하다가 1880년경에 민족이라는 말로 번역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국민의 의미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해서 강한 애국심을 공유하는 그러한 지방별, 신분별, 그리고 다소간의 그 인종별의 그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으로 한 국가에 속한 그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죠. 근대 국가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 상비군을 그 편성하고 국가 간의 그 대규모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이제 근대 국가의 특징인데, 내가 왜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느냐? 강한 애국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국심을 느끼는 어떤 국민국가에 소속하는 어떤 그 인간 집단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국민을 넘어서서 민족이란 말이 이제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창안이 되었고 번역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당시 대한제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전파되는 것이 대체로 1900년대 후반경이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란 말이 생겼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단어 네이션, 네이션이 이렇게 수입되면서 이거를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 민족이 과연 꼭 종족이랑 과연 그렇게 상이한 개념인지, 이걸 그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게 조금은 자의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종족과 민족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구례에 종족관념이 있었다면은 그 종족관념의 바탕에서 종족이라 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용어가 왜 필요했느냐? 그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나 새로운 번역어가 고안이 되어서 전파되니까 다 그걸 써가지고 중국에는 우리 중화민족,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조선민족 또는 대한의 민족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구례의 종족과는 상이한 요소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란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누구도 이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의 소지자다. 권리를 소유한 자유로운 존재다 하는 이 바로 크게 말해서 자유민주의 사상 또는 자유주의 이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구례의 종족주의의 자유의 그 요소가 주입이 돼 가지고 하나의 재탄생된 어떤 정치적 공동의 운명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공동의 역사, 공동의 문화, 공동의 언어에 바탕을 둔, 그리고 소속한 국가에 대해서 강한 애국심을 공유하는 어떤 정치적 공동 운명체 의식으로서 민족이 개발되는 것이죠.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서유럽의 역사와 함께 생겨난 것이 이 민족이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도 그 민족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세 시절에는 장원별로 나는 뭐 A라는 장원에 소속한 농민이다, 농노다. 파리 장들은 나는 프랑스로 프랑스인이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파리 장이다, 파리 시민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전후해서 우리는 자유 프랑스인이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그것이 이제 프랑스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이 베네딕트 앤더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상상된 공동체, 근대 국민 국가와 함께 탄생한 상상된 공동체.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다, 자유시민이다. 자유시민으로서 연대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상된 공동체 의식으로서 민족이 생겨났다. 보통 이제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로 또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뭐 널리 알려진 책이니까 이제 여러분도 쉽게 이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례의 종족이 정근대의 종족이 그대로 근대적인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자유의 요소가 이제 가미될 때 모든 인간이 따라서 평등해질 때 그때 우리는 모두 평등한 시민으로서 애국적 국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허리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고 후발국인 독일이나 또 아시아의 일본은 그런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없었다. 또 이들 나라에서의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속성을 갖는다. 이제 이런 거 비판을 그래서 민족주의는 크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형과 독일, 일본형의 선진형과 후진형이 있다. 선진형은 자유주의적이지만은 후진형은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또는 뭐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의식이 좀 상대적으로 그 발전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19세기에 그들이 통일국가를 그 형성하고 또 하나의 국민의식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 역할하는 민족주의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인권 사상이 대단히 강렬하게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으로 변질을 하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와서 제국주의 국가 상호 간의 경쟁과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바로 그러한 독일과 일본의 민족주의의 이제 전체주의적 변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민족주의라 할진데 거기에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 점이 구례 종족과 상이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의 민족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 자유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만 이제 조선시대 종족과는 좀 상이한 차원의 민족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건이 바로 3.1 독립선언서다.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민족이란 말을 몰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유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민족이라는 말이 수입되고 널리 확산된 데에는 3.1 독립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을 이룬다. 물론 그 출발은 애국 개명 운동기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이게 대중화되는 데는 3.1 운동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자유는 인류 공존과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세계사의 대조류다. 이 조류를 타고 우리 조선인도 독립을 하고 자유롭게 되겠다. 이를 누가 막을 소냐. 이렇게 이제 자유의 대선언을 하죠. 그게 3.1 독립선언서를 관철하는 기본 정치 사상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조선민족의 권리, 민족 자존의 권리라 해서 이렇게 쭉 민족이란 말이 써 있는데 이게 널리 읽히면서 민족이란 말이 이제 대중화가 되어갔다. 그 20년대에는 1920년대에는 신조어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요새 IT 산업이 워낙 발달해서 제 같은 좀 나이 든 세대는 IT 용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IT 용어 해설집이 있듯이 당시에는 워낙 외국에서 여러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 문물을 대변하는 새로운 말들이 들어오니까 옛날 양반들이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조어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의 해설서는 거기에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요. 민족이란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3.1 운동 때 그 자유의 사상과 함께 민족이란 말이 널리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데서 저는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실질적인 출발을 찾고자 합니다. 3.1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이게 민족주의가.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민족주의를 두고 오늘 주제처럼 왜 민족주의가 우리 선진화의 함정이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예, 민족주의가 그 발생을 할 때 자유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건강한 어떤 그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한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방금 질문하셨듯이 그럼 왜 민족주의가 함정이냐? 오늘 뭐 때문에 민족주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역사란 것은 변화입니다. 역사의 변화의 본질은 변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만일통 의식이 7, 8세기에 생겨난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천년 이상 간다는 법은 없이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15세기 이후에는 이게 사라졌다. 오히려 다른 소중화 사관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그 일본과 독일에서 이제 치성을 부려가지고 이게 그들의 통일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아리안 종족이다. 예? 또는 우리는 이 신의 민족, 야마토의 신의 민족이다. 이제 이러면서 자민족의 우월성을, 종족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면서 주변의 약소민족을 침략하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변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최고도로 달한 게 1930년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독일과 일본은 그냥 비참한 어떤 재앙을 초래하면서 스스로 주변 민족에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과 일본에 가서 민족을 이야기하면은 좀 불온시될 정도입니다. 아예 민족이란 말이 사라졌다 해도 좋을 정도로 일본에 가서 우리 뭐 민족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무도 이렇게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있다가 변질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변화의 추이를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 동아시아를 살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중화민족을 한창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 회족과 장족, 저 거대한 영토가 중국에 편입된 게 상당히 불안한 상태니까 그리로 계속 한족을 이주시키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중국화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 북한을 보면은 민족 자체가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북한에서는 국민을 가지고 공민이라 하는데 공민의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을 구성하는 건 집단주의. 그 집단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건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의하면 하나의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내수, 머리는 수령, 김씨왕과, 그다음에는 당이 이제 하나의 그 몸의 중요한 심장 등 기관을 이루고, 인민은 이제 손과 팔, 이제 지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민족주의가 북한의 수령 체제의 기초가 되고 있죠. 우리 한국도 지금 민족주의가 점점 이제 기세를 올리면서 뭔가 그 기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민족주의가 제 역사적 역할을 마감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전체주의적 논리로 이제 변질하고 있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민족주의 함정이라를 탈출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민족주의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전체주의, 종족주의로 퇴행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는 지적이시네요. 그런데 보면은 또 일각에서는 야, 지금 보면은 우리 민족의 사명은 통일 아니냐? 이 아직 통일이 안 됐는데 그건 어떡하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그 민족주의가 강세를 떨치고 있는데 아직 민족주의의 사명이 다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렇게 비판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결코 우리 민족을 통일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자유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정신으로 해야 될 때 우선 우방을 설득해서 그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점은 한번 강조하고 지내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끈 한편의 이념은 자유 이념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독립운동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독립운동의 기초였을 뿐만 아니라 1945년에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다음에 좌우 대립을 거쳐서 나라를 세우고 건국을 하고 또 6.25 전쟁을 맞아서 나라를 방어하고 또 전쟁 그 피해를 복구하고 고도 성장을 하고 또 민주화를 달성하고 하는 이 일련의 크게 말해서 1987년까지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운 근본 이념은 자유 이념 아닙니까?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당시 38도선 이남에 우리 한국인 모두가 자유 이념을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뭔가 민족주의적 동원이 있었죠. 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말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 자기들이 해방시킨 한국을 신탁 통치하겠다 했을 때 당시는 크게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으로 우리 한국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 진영,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세운 민주 진영은 반탁, 신탁 통치 반대. 공산 진영은 신탁 통치 찬성 이랬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편이 갈라졌죠. 그러나 다수의 민중이 볼 때는 신탁 통치 반대, 그 민주 진영의 그 주장이 거기에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 진영을 가리켜서 동시에 민족 진영이다. 그리고 공산 진영은 소련의 지시에 놀아나는 괴뢰다. 그래서 공산 괴뢰다. 이제 이런 말이 성립을 해서 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이 민중이 민주 진영을 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공산 괴뢰란 말을 이렇게 늘 듣고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그렇게 민족주의가 우리 한국인을 동원하고 통합함으로써 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전쟁을 방어하고 뭐 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후 1960년대 박정희 시대의 이 고도 성장도 이 경제 성장, 고도 성장을 가능케 한 경제 정책의 뭐 합리성이 있긴 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저 한국 국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런 그 조국 근대화 노선에 동참하는 그 민족적 열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민족주의는 크게 말해서 1980년대 전반까지는 국가를 세우고 방어하고 건설을 하고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역사는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자 이 기능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민족주의의 역할이 이게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80년대 정치적 변화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건국하고 바로 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그러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근데 여기를 보면 이게 권위주의적 정치로 주도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12.6, 12.12, 5.18을 거쳐서 이제 민주화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이 민족주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변질되었다면 이제 이 80년대의 이 정치적 격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뭐 40년 전, 3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역사학에서는 당대사학이라 그럽니다. 컨템포러리 히스토리 해서 아직도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 살아있죠. 그 시대의 주인공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살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객관적인 역사적 분석을 하기가 참 상당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역사적 경험을 봐도 나라를 세운 지 한 2, 3세대 지나면은 한 70년, 80년이 되면은 한번 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국 과정은 고도의 이념의 과정이죠. 우리나라 건국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주와 공산의 대립 간에 이제 치열한 이념 투쟁의 결과로 이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세대가 지나서 정치 환경이 변하면은 그동안 억눌렸던 이념의 정치적 발언권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부여됐습니다. 그전에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들고 길거리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비밀 복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돌려봤지. 일본에 가서 뭐 막스주의 책을 하나 사가지고 김포공항에 들어오면은 걸렸습니다. 걸려고 압수당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85년부터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그동안 얼려왔던 정치 이념이 대학가, 지식인 사회, 출판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만큼 본물 터지듯이 그 힘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막아낼 만한 그러한 지성 사회의 제방은 뚝은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게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6책, 무려 한 7, 8년에 걸쳐서 6책이 나와서 그 하나의 완성된 시리즈를 이루는데 이것을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그 정치의식이나 역사관을 다듬은 세력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화 세력 또는 좌파 세력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타난 역사관은 우리 대한민국은 신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다 하는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례의 그 봉건적인 지주계급
그다음에는 이제 친일 그 자본가 이들이 해방이 돼서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이 들어오니까 자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구례의 지배 계급, 봉건 지주와 그리고 매판 자본가 세력이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세운 반민족의 국가가 반민족의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학설적으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라 그럽니다. 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이 오늘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의 전문에도 그대로 쭉 쓰여 있어요. 장개석 정부까지 중국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는데 중국의 혁명적인 민족이 이를 뒤엎고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역사의식을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적으로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아주 유효한 역사관으로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민주화 세력 또는 좌파 정치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의 역사의식을 이루고 있죠. 잘못 세워진 나라인데 그들이 좋은 나라로 좋은 사회로 바꾸어왔다. 4.19 이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까지 2000년도에 보급된 그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에까지 이제 그게 그대로 실리게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발칵 논쟁이 벌어졌죠. 이 논쟁이 이제 그대로 사회로 파급되어 가지고 교과서 논쟁이 벌어지고 드디어 이제 막 소송까지 벌어져서 결국 이제 한국의 법원이 교과서 수정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현행 교과서에까지도 그러한 그 서술이 강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누르고 생겨난 그러한 좀 잘못 생겨난 국가다 하는 이제 이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이게 이제 공식화하면서 또는 오히려 지배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긍정적인 기능을 다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으로 변질하기 시작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함정이다. 일본과 독일을 망쳐버린 그 함정 속에 한국인이 빠지기 시작했다. 벗어나서 건강한 세계 보편적인 자유의 사상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점을 지난 대담 말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87년에 이게 동서냉전 시대가 종식을 고하고 이제 소련에서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이야기가 나왔고, 근데 그보다 10년 앞서서 중국에서도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개혁, 개방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사회가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한물 가버리고 있는 그런 막시즘, 그런 공산주의 또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참 이렇게 안타깝고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지식 사회의 수준이 좀 얕았던 것 아닌가 이런 것과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뤘는데 한국의 지식 사회 수준은 여전히 이렇게 얕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그 지식 사회 발전이 좀 왜곡되고 지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대담에서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유라는 이념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는 여전히 아직도 낯선 외래 수입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국인의 그 정신 세계 전반에 있어서 자유정신은 아직도 정착한 어떤 깊이가 그렇게 이제 깊지 않을 뿐더러 지식인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어떤 정신 문화를 아직 축적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공산 이념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또는 집단적인 공동체주의에 관한 우리 전통 문화로부터 이어받은 강한 선호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인가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5가지 교육 원칙이 보면은 공동체에 봉사하는 인간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봉사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자유시민을 교육한다. 이런 교육 방침은 지금 다소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방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좌우를 떠나서 지금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떤 자각적인 인식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공짜가 없습니다. 역사는 비월이 없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될 과정은 길거나 짧거나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기타 공동체주의에 대한 극복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정신과 말하자면 그 한국의 지력의 그 힘으로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도전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그런 그 능력이 있다. 그 역사적으로 그 방면에 관한 물려받은 유산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어떤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특히 그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깃발이 내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그쪽으로 이제 결집을 시키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또 저항 의식도 발달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치 세력을 이제 모으고 또 우리 국민을 동원하고 또 심지어는 또 뭐 한미 FTA 반대를 위해서 그 쇠고기 파동이 일어났듯이 거대한 군중 시위도 조직하고 하는 이제 힘으로까지 성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민족주의가 저는 종족주의로 쇠락했다. 종족주의의 함정에 빠졌다. 종족주의라는 것은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일방적인 정오심과 편견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폭발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 대표적인 게 일본과의 갈등 아닙니까? 갈등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과 위안부 문제 또는 징용 노동자 문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양국 간의 역사 분쟁 또 많이 있죠. 교과서 파동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그 전까지는 눌러져 있다가 또는 있고 알지도 못했다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인 발언도 하고 책도 썼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기탄할 바는 없이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고 토론을 환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가 불거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불고 나온 이후에도 크게 말해서 한 2010년까지 한 20년 동안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학술서다운 논문이나 책이 단 한 편이나 한 책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시청자분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의 단편적인 정언이 그대로 역사적 진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집단적인 신화가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토템이나 터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종족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도전했다가는 잔인하게 추방이 되는 것이죠. 몇 사람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연예인은 아예 영원히 그냥 추방이 되어버렸고 이런 사건이 좀 있고 난 뒤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월이 20년, 30년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와 역사적 갈등도 많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해서 우리가 속내에서까지 지날 수는 없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이웃 나라죠. 자유민주 이웃 나라들끼리 다소간의 분쟁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척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오려고 노력했는 데 대해서 그 결과 지금 양국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지금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파탄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선진 시민사회를 지향할진데, 그렇죠. 자유민주의 선진 시민사회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 나라가 혼자서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선진 시민사회의 건설 과정은 국제적 과정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지역정치, 지역경제, 지역문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선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제가 오늘 민족주의 함정으로부터 헤어나자는 것도 우리가 선진사회의 건설이라는 목적이 없으면 모를진데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참 이 나라를 경영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이상 우리가 민족주의 함정을 이제는 경계해야 될 때다. 저는 오늘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민족주의가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고립되어가는 부정적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역사적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이 민족주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주변 나라들과 이웃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선진 사회, 선진 국가로 가야 한다. 이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률 방송에서는 이승만 학당 이영훈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그 세 번째 민족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